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시즌을 재개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팀별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팀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시즌이 중단되기 전까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맨시티가 한 경기 덜한 상태이긴 하지만 2위 맨시티와 승점이 무려 25점이나 차이가 났고 남은 9경기에서 승점을 단 6점만 확보하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유럽 축구가 중단하기 바로 직전에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FA컵까지 포함해서 최근 6경기 동안 2승 4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모든 대회에서 3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6경기 동안 4번의 패배를 기록한 것은 리버풀이 급격하게 슬럼프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리버풀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공격 상황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리버풀을 상대로 밀집 수비를 형성하는 팀이 많은 상황에서 바이날둠, 파비뉴, 핸더슨 그리고 체인벌린이나 밀러, 케이타 같은 리버풀의 중원 라인이 최전방에 위치한 마네, 살라, 피르미누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리버풀이 부진한 이유로 지적되었습니다. 기록적으로 봐도 리버풀이 부진했던 최근 6경기에서 리버풀은 78개의 키패스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리버풀의 미드필더 라인은 키패스를 18개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키패스의 정의가 슈팅으로 이어진 마지막 패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보통 공격수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미드필더가 팀에서 키패스를 많이 만들어낼 때가 많은 만큼 리버풀에서 미드필더들이 차지하는 키패스의 비중은 분명 다른 팀들에 비해 적은 수치인데요. 사실 리버풀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최근 몇 시즌 동안 공격수들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는데 서투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기록만 봐도 핸더슨을 제외하면 리버풀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도움을 거의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건 리버풀에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좌우 풀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놀드와 로버트슨은 이번 시즌 리버풀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했고 동시에 가장 많은 키패스를 기록한 선수들인데요. 두 선수는 날카로운 킥력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거나 정확한 스루 패스를 보내줬고 특히 아놀드는 리버풀의 빌드업을 주도할 정도로 리버풀의 공격 작업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의 패스맵을 봐도 중앙이 아니라 좌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패스가 이루어지는 경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좌우 풀백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좌우 풀백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수들이 바로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끌고 움직여주면서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볼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간적으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주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풀백들의 날카로운 패스를 공격수들이 여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핸더슨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나갈 때 아놀드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도록 중앙 미드필더들이 측면을 커버하는 역할도 맡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리버풀은 중앙 미드필더들의 창의성이 부족해 보이지만 리버풀의 창의성은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좌우 풀백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는 좌우 풀백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직접 도움을 기록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버풀의 공격 방식은 수많은 팀들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훌륭한 득점력으로 분명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다만 리버풀의 공격 방식이 가진 문제점은 아무래도 로버트슨과 아놀드의 기본적인 역할은 측면 수비수이기 때문에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로 측면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을 투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격의 방향성 자체가 자칫하면 단조로워질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골대와 거리가 다소 먼 지역에서 패스를 보내주는 만큼 좌우 풀백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패스의 정확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클럽 감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동력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좌우 풀백의 공격력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서 번뜩이는 창의성을 중간중간 발휘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케이타나 체인벌린 혹은 랄라나가 이러한 특성에 적합한 선수들이었지만 이 선수들이 잦은 부상과 컨디션 저하로 중원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 리버풀에게는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부진할 때도 핸더슨과 바이날둠에게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좌우 풀백에게 공격 작업을 너무 크게 의존하면서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진다는 게 리버풀의 문제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피르미누와 파비뉴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것도 답답한 공격력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먼저 핸더슨과 바이날둠이 경기장 중앙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주지 못할 때
피르미누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면서 중앙에서 번뜩이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이 중원의 부족한 창의성을 보완하는 리버풀의 공격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피르미누가 워낙에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시즌이 지날수록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르미누의 부진으로 리버풀은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또한 파비뉴의 경우에는 파비뉴를 중심으로 볼을 빠르게 좌우 측면으로 전환시켜주면서 상대 수비를 좌우로 흔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상대 수비에 공간이 생기면 아놀드와 로버트슨의 날카로운 패스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리버풀의 공격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파비뉴 또한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면서 좌우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리버풀은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버풀은 피르미누와 파비뉴의 부진, 핸더슨과 바이날둠의 부족한 창의성처럼 시즌이 중단되기 전에 여러 방면으로 공격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리그는 우승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지만 리버풀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에 분명히 개선해야 할 점이 존재하고, 압도적인 리그 성적과는 달리 FA컵과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다소 무기력하게 탈락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위해서는 남은 시즌 동안 공격 작업에 대한 실험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20년 만에 리그 우승을 기록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클럽의 축구를 지켜보는 것이 남은 시즌 리버풀의 축구를 보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팀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시티는 시즌이 중단되기 전에 28경기를 치렀고 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과르디올라가 부임한 이후 4시즌 동안 맨시티가 28경기를 치른 시점으로 성적을 비교해보면 우승에 성공했던 지난 2시즌과 비교해서 득점, 실점, 승점까지 모든 측면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우승에 실패했던 첫 시즌의 성적과 이번 시즌의 성적이 굉장히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맨시티가 그다지 좋지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측면 공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과르디올라가 부임한 이후 맨시티의 가장 특징적인 공격 패턴은 사네와 스털링이 측면으로 수비를 끌고 나갈 때 데브라이너와 실바가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이 장면처럼 사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끌고 나가면 발생하는 공간으로 실바가 침투하는 모습이 맨시티의 공격 상황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네가 지난 시즌부터 부진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이번 시즌에는 시즌 초반부터 십자인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맨시티의 공격 패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네가 빠진 왼쪽에는 스털링, 반대편에는 베르나르도 실바나 마레즈가 배치됐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네와 스털링이 좌우 측면에 배치되었던 것과는 달리 스털링은 오른발, 마레즈와 베르나르도 실바는 왼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 수비가 중앙을 밀집하기 때문에 데브라이너와 실바가 침투해 들어갈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공격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사네와 다르게 스털링이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는 중앙으로 밀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맨시티는 중앙에서 공격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시티가 측면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는 맨디입니다. 맨디는 맨시티로 이적한 이후 장기 부상으로 2시즌 동안 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이번 시즌에는 조금씩 경기에 나오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맨디가 중요한 이유는 측면으로 벌려주는 플레이에 적응하고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나 마레즈와 달리 스털링은 측면 플레이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력이 좋은 맨디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면서 스털링이 중앙으로 들어갈 때 측면 지역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네가 없는 상황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스털링 한 선수밖에 없어서 스털링이 팀에서 가장 많은 출장 시간을 기록할 정도로 스털링이 너무 많은 경기에 나오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시즌이 중단되기 전에는 스털링이 체력적인 문제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맨디가 측면 공격을 담당해준다면 왼쪽 측면 공격수는 중앙에서 뛸 수 있는 만큼 스털링 대신 제주스가 출전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전형이 만들어지면서 스털링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맨시티의 패스맵을 보면 맨디가 경기에 나왔을 때 스털링 대신 제주스가 나오면서 맨디가 측면 공격을 담당하고 제주스가 중앙에서 플레이했던 경기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맨디가 나왔을 때는 맨디가 측면 공격에 집중하면서 스털링도 측면 공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실바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맨시티는 실바 대신에 균도안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 문제는 균도안이 실바만큼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서 공격의 방향이 데브라이너 쪽으로 너무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맨디가 측면으로 올라가준다면 왼쪽에서는 스털링과 맨디, 오른쪽에서는 데브라이너와 마레즈 혹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호흡을 맞추면서 공격의 방향성이 다양해진다는 것도 맨디의 공격 가담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도안도 너무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기보다 후방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에 기여해주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맨시티는 측면 공격에 문제가 생긴 상황, 그리고 사네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맨시티를 떠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리그가 중단된 기간 동안 과르디올라가 맨디를 활용해서 측면 공격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왔느냐가 남은 시즌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세 번째 팀은 첼시입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이적 시장에서 영입 금지라는 징계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이적 시장을 보낼 수가 없었고, 어수선한 팀 분위기 속에서 첼시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첼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시즌 초반에는 6연승을 기록하는 엄청난 상승세도 보여줬었고, 리그 성적도 9라운드 이후로 한 번도 4위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시즌 중반부터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팀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시즌이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첼시의 상승세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고, 시즌이 중단되기 전에는 여전히 4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5위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단 3점 차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우선 램파드 체제에서 첼시는 4-3-3, 4-2-3-1, 3-4-2-1까지 다양한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어떤 포메이션을 활용하든 공통점은 빌드업이나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는 조르지뉴를 중심으로 볼이 전개되지만 플리식이나 윌리안, 오도이, 마운트, 코바시치 혹은 에이브라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수들이 볼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리그에서도 첼시는 맨시티, 리버풀과 함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는 팀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공격 상황에서도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뛰어나가거나, 최전방 공격수가 측면으로 나갈 때 측면 공격수와 스위칭을 하면서 공격진이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이 지루보다 에이브레임처럼 좀 더 빠르고 활동 반경이 넓은 공격수가 중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몇 시즌 동안 팀 내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었던 캉테가 램파드 감독의 공격적이고 자유로운 경기 방식에 어울리는 선수는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아쉬웠던 건 캉테가 공격적인 부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우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방에서 공격수들의 활발한 스위칭이 이루어질 때 중원에 있는 선수들도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활발한 스위칭 플레이에 참가해줄 수 있어야 첼시의 자유로운 공격 작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어서 램파드는 공격과 중원 싸움에 모두 능숙한 미드필더들을 선호했습니다. 중원 싸움에 가담해주면서 동시에 최전방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마운트가 램파드 체제에서 중용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요인이 작용했던 결과였는데요. 그러나 캉테는 볼을 빼앗거나 볼경합 상황에서 승리하면서 중원 싸움을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수 중 하나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한 선수입니다. 따라서 중앙 미드필더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원하는 램파드 체제에서 캉테의 활약에는 아쉬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미드필더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원했던 사리 감독 시절부터 발생했던 문제였는데, 콘테 감독 시절과 사리, 램파드 감독 시절의 캉테의 활동 반경을 비교해보면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캉테가 중원 싸움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사리와 램파드 체제에서는 오른쪽 측면 지역에서 움직이는 빈도가 크게 늘어났고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빈도 또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캉테가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공격 상황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캉테의 활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첼시의 리그 성적만 봐도 캉테가 출전한 18경기에서 승리가 단 5번밖에 없을 정도로 캉테가 나왔을 때 팀의 경기력도 좋지 않고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캉테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첼시가 볼을 빼앗기면 캉테가 전방 압박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중원에 캉테가 없기 때문에 첼시가 역습에 대비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캉테가 가장 잘하는 역할 중 하나가 공격 상황에서 후방에 머무르다가 상대가 볼을 몰고 나올 때 빠르게 접근해서 볼을 빼앗아 오는 플레이란 것을 생각해보면 현재 캉테가 수행하는 역할은 캉테의 능력을 온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첼시가 부진할 때는 플리식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에이브라임이나 마운트같이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선수들의 컨디션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 이때 캉테가 공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첼시가 공격의 활로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첼시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첼시가 미드필더의 공격 가담을 중요한 포인트로 삼으면서 캉테를 중원에 기용한다면 프리미어리그가 재개된 이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캉테가 공격적으로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캉테의 공격적인 역할을 줄여주면서 다른 선수가 캉테 대신에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방식을 램파드 감독이 준비해 나올 수 있어야 첼시가 치열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리그가 재개된 이후 첼시의 가장 중요한 경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